우리나라는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 얼마 전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 음료를 건넨 뒤 학부모들을 협박하는 이른바 마약 음료 사건으로 청소년 관련 마약 범죄가 중대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마약 퇴치를 위한 각계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정부가 마약 범죄 특별수사본부를 발족했지만 단순히 수사 인력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근본 처방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 단속과 처벌 못지않게 예방교육과 재활 시스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한국교회에서도 마약 중독자들이 복음 안에서 회복하고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회 전반에 독버섯처럼 퍼지고 있는 마약 중독. 그 예방과 치유를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에 대해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 논해본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진행을 맡은 박찬호 교수입니다. 최근 강남 학원가의 마약 음료 사건은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10대 청소년들이 마약 범죄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되고 있다는 심각성과 위기감을 깨닫게 해주었는데요. 마약 사범 중에서 10대의 증가폭이 가장 가파르다고 한 점에서 다음 세대를 바로 세워가야 할 한국교회가 중독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풀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마약 중독 현황을 짚어보고 중독 예방과 치유를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한국교회가 감당해야 할 역할은 무엇일지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출연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마약 중독 재활치유센터 경기도 다르크 센터장이신 임상현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어서 총신대학교 중독재활상담학과 조현섭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브리스 교회 담임 목사이신 김형근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예, 함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약 청정국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무색해졌습니다. 마약 문제는 더 이상 외국의 이야기나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고 특히 10대 청소년들에게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고 하니 심각한 사회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먼저 임상현 목사님께서 우리나라 마약 중독 현황을 짚어주시면서 이야기를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상황은 뭐 남녀노소, 연령, 직업 구분 없이 누구나 다 마약을 구하려면 구할 수 있는 이 시대가 됐습니다. 특히 마트에서 자기가 구하려고만 하면 마트에서 물건을 사듯이 구하려고만 하면 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이유가 사실 그 인터넷 발달 활성화 때문이고 또는 뭐 클럽 문화, 또 클럽 문화가 이게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이렇게 클럽 문화, 이렇게 춤을 추러 가고 뭐 부킹하러 가고 수다 떨러 가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술을 먹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마약을 하러 간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 예. 네, 클럽에서 예. 마약을 하러 간다고. 그 마약을 하려면 클럽 가자. 또 이제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유학을 요새 많이 가다 보니까 그 외국에서는 이제 마약이 좀 저희 나라보다 좀 쉽잖아요, 구하기가. 그러니까 접근성이 너무 좀 용이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마약을 접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 같은 경우는 뭐 맥주 한 캔 정도의 가격이면 마약 하나를 먹을 수 있는 값이기 때문에 아주 쉽게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많은 마약으로 지금 좀 어려움을 겪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전에는 이 특정인들만 좀 이렇게 마약의 문제가 있었죠. 특정인들만 마약의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특정인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남녀 가리지 않고 이제 해가지고 청소년들까지도 엄청나게 이 많은 마약이 지금 들어오는데 특히 청소년들은 마약이 조금 그래도 자기네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좀 비싸움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좀 단가가 좀 있기 때문에 이 처방된 의약품으로 인해 가지고 또 마약을 이렇게 많이 구하는데 뭐 특히 우리 지금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뭐 펜타닐 같은 거, 또 뭐 졸피뎀 같은 거, 또 뭐 자낙스 같은 거 아니면 또 뭐 식욕抑제제라 그래가지고 뭐 나비 같은 이런 것들 아니면 또 ADHD 또 이런 약들을 뭐 3번, 4번 또 이렇게 강하게 먹으면
또 마약성에 대한 어떤 증상이 나오는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보면 되고요. 교회도 자유롭지 않죠. 교회도 자유롭지 않고 교회도 지금 마약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청년들뿐만 아니라 청소년들까지도 교회에 마약이 들어왔다는 게 그래서 너무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라고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예,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데 특별히 청소년 마약 문제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조현석 교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이제 그 마약을 하게 된다는 것이 정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이제 중독과 관련해서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미디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주된 문제였는데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들의 마약 중독률이 지금 굉장히 급상승하고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한 사범 그런 어떤 범법 행위까지도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문제인데 왜 청소년기가 문제가 되냐면 청소년들은 지금 발달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중독 되는 과정이 이 성인들에 비해서 굉장히 짧거든요. 네. 예를 들면은 마약 같은 경우 주사제를 사용하게 되면은 한 번 주사해도 중독이 될 정도로 청소년들한테는 굉장히 마약의 취약성이 지금 아주 치명적이네요. 치명적이라고 예, 볼 수 예, 있고요. 예. 또 아이들이 이제 발달 중에 우리가 그 발달 중에 꼭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신체 발달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게 되죠. 각종 그 신체 기능에 발달을 저해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사고 기능이에요. 인지 기능이라든지 지능의 발달, 판단력 이런 것들을 떨어뜨리고 충동성을 이제 굉장히 높이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정서 발달이나 뭐 사회성 대인관계 이런 부분에서 아이들이 중독이 되게 되면 발달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기에 중독이 되는 것은 특히 문제가 많고 지금 우리나라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마약 청정 지역이었는데 정말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어요. 정말 제가 전문가로 30년 이상 넘게 이런 추이를 보고 있지만 마약의 그런 그 청소년들한테 그 확산되는 시기가 너무 가파르게 가고 있다. 이게 지금 굉장히 문제고 정말 이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걸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는 집중적으로 아이들 관리를 위해서 교회에서 이걸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 김형근 목사님께서는 서울 중독 심리 연구소 소장으로 섬기시면서 마약 중독 관련 상담을 오랫동안 해오셨다고 들었는데 현장에서 느끼시는 마약 중독 현황과 심각성에 대해서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학원가에 마약이 들어가니까 어울리지 않는 환경의 모습이기도 하고 아마 학부모들이 많이 놀랐을 거예요. 사회에서도 놀라기도 했지만 청소년의 심각성의 문제를 같이 지금 동의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특히 청소년들에게 사리 분별이라든지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능들이 다 발달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떤 걸 하나를 경험하면 급속도로 그것을 빠지게 된다거나 또 심각하게 행동화로 옮겨버린다거나 그리고 뇌 상태도 다 발달되지 않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뇌에 대한 어떤 심각한 발달을 저해하고 있어서 매우 심각하다고 보고 있죠. 예, 이렇게 마약 중독이 증가하게 되는 뭐 이유, 배경에 대해서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코로나 시기, 뭐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온라인 접속이 증가하면서 SNS로 손쉽게 마약 정보를 접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 조현석 교수님 네.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볼 때는 청소년들이 뭐 학업이라든지 등등의 이유로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요. 근데 문제는 그걸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주로 미디어, 스마트폰이라든지 게임을 이용해서 이제 푸는데 요즘 이제 스마트폰이 발달하면서 많은 정보들을 취하게 되고 앞서서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구입하는 경로가 당연히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접근성이 높아졌다. 아이들이 어떻게든 이전에는 직접 구입을 해야 됐거든요. 근데 요즘은 뭐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내가 그 구매를 하면 사실 바로 어떤 분은 이러더라고요. 음식보다 빨리 온다, 배달이. 지금 주문을 하면 음식보다 빨리 배달이 된다. 그리고 만나지 않고 내가 돈 보내고 어디다 요청하면 갖다 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속도들, 그다음에 하나는 비용이 저렴해졌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아이들 학생들 편에서는 그걸 살 수가 없었어요. 너무 비용이 비싸니까. 예. 근데 요즘은 비용이 굉장히 저렴해지니까 아이들이 구입할 수가 있다. 그리고 아이들이 알바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또 돈을 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돈으로도 충분히 아이들이 벌 수 있다. 그리고 워낙 많이 이제 이런 그 마약류 등이 언론에 노출이 되니까 심리적인 불편감, 심리적인 거리감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하게 되고 특히 이제 연예인들이 많이 이제 방송에서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방송에서 어떤 약물들을 복용했는지 그것들이 어떤 증상인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아이들의 여과 없이 호기심을 막 방송이 방송이 되니까 되는군요. 아이들의 예. 호기심이 작동하는 거예요. 어허. 우리가 좋아했던 연예인, 우리가 굉장히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던 분이 하니까 이게 그 해도 되는 게 아닌가? 사실은 그 호기심 때문에도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이게 이제 지금 마약류에 이제 그 아이들이 청소년 특히 많이 하는 그런 원인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접근성이 하여튼 가까워졌다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인데 앞으로도 이 그 스마트폰이나 뭐 이런 등등의 미디어에서 이런 것들을 정말 통제하는 정책이 나오지 않으면 더 많이 하게 될 거다 하는 그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청정국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네, 진짜네요. 절대적으로 진짜. 아니고 뭐 아니고. 지금 그 숫자가 이렇게 뭐 가파르게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수직에 올라가요. 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고 심지어 강남 지역에서 아까 그 사건이 사건이 예, 예, 예. 있었잖아요. 예. 근데 오히려 부모들도 아이들이 그거 마시고 저녁 내 잠 안 자고 공부하고 하니까 그걸 찾았다는 거 아닙니까? 아, 예. 예, 이제 물론 마약류가 아닌 걸로 알고 했겠지만 이렇게 우리 주변에 지금 스멀스멀 스며들고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문제라고 예. 봐요. 예. 마약 중독이 증가하는 이유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의견을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건 목사님 뭐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저는 것 같은데요. 근본적으로 네. 영성의 부족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10대가 힘들다고 말씀하셨던 거랑 연결될 것 같은데요. 네, 네. 맞습니다. 해답이 그 돼야 되는데 그게. 사회적으로 그게 더 가까워졌고 음. 더 접촉률이 이제 많은 거는 사실입니다만 그게 있다고 해서 다 하는 건 또 아니거든요. 안 하는 청소년들도 분명히 더 많고 이제 더 많이 하게 되는 근원적인 이유를 좀 보면 뭔가 내적 가치나 또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다거나 또 진리를 찾고 추구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너무 부재하는 제가 아까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그런 약물을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게 세속적 가치가 너무 많다는 거죠. 지금 이 사회가 그런 부분에서 더 증가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이들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보면 이 가치관이 없어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도 있고 또 과학적으로 증명된 방법들을 좀 활용해서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개념도 없고 요즘 아이들을 만나보면 내가 무엇을 목표로 하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것도 그런 없고. 목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하자고 하면 누가 이거 좋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아이들이 접근하고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문제라고 예. 지금 보고 있어요. 예. 마약 중독이 증가하는 이유 뭐 이 목사님 증가하는 이유 이제 예. 우리 이제 교수님과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이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감수성이 예민할 때잖아요. 그래서 앞서 이제 교수님 말씀해 주지만 뭐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들 또는 뭐 매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 마약에 대한 상황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청소년들에게 이제 들려지고 보여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호기심을 이렇게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호기심으로 시작이 먼저 많이 될 것 같은데 또 호기심이 이렇게 좀 많이 있는 것 가운데 또 이제 더 이제 이렇게 마약을 접근할 수 있는 건 주변에 있는 친구. 근데 친구인데 그냥 친구가 아니라 친했던 친구가 그 친했던 친구가 뭐 외국 갔다 왔다든가 아니면 그 아이가 어떻게 약을 배웠다든가 이랬을 때 결과적으로는 같이 또 이렇게 친한 친구가 아니까 다른 사람이 약을 했으면 잘 모르는 사람하고 약을 했으면 안 할 수 있고 거부할 수 있는데 아주 가까운 내가 좋아하는 친구 이 친구가 약을 가지고 너도 한번 해봐
라고 이랬을 때 그렇지 않아도 호기심이 가득 차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바로 연결이 되지 않나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제 호기심이 있었는데 가까운 지인이 그걸 권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걸 하게 되면 술이나 다른 중독하고는 달리 마약은 바로 중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갈망이 생기니까 나중에는 지인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사기도 하고 이제 자기가 스스로 찾아서 이제 그 아이들이 그 복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게 저는 지금 굉장히 문제라고 보고 있어요. 예. 그런데 친구 그러면서 또 이제 그 친구가 이성적인 친구가 되면 더 예, 급속도로 맞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좋아하는 아이가 또 이성이 될 때 네. 그러면 남자 아이가 여자 아이에게 또 여자 아이가 남자 아이에게 그래서 아주 하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접근성이 많아지고요. 또 한 가지는 제일 큰 거는 저는 청소년들이 지금 너무 마약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 위험성에 폐나 대해서 위험성에 대해서 모르는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너무 지금 알리지 않고 있었던 게 아닌가.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방에 좀 취약점이 있었던 게 아닌가. 뭐 근데 자연스럽게 지금 이야기가 마약 중독의 위험성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어쩔 예. 때는 뭐냐면 학교 같은데 옛날에 전에는 예방을 하자고 얘기를 하면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교장들이나 교감들이 막는 거예요. 왜? 우리 아이들이 지금 마약을 잘 모르고 다 착한 아이들인데 마약에 대한 교육을 시키면 마약을 알게 될 거 아닌가. 그렇게 그러니까 더 위험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더 위험성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다 애들이 알아요. 왜? 얘기 안 한다고 모르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인터넷이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정보를 다 받아서 더 잘 알아서 알려서 그 아이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뭐 중독 문제들이 있습니다만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가장 위험한 중독이 이제 마약 중독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약 중독의 위험성에 대해서 김 목사님 한번 말씀해 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일단은 마약 하면은 바로 교도소가 연상이 되는 예. 부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마약을 이제 하는 분들 오랫동안 해서 내 삶이 망가졌다 이런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마약 때문에 망가진다기보다는 교도소에 가서 많이 망가진다는 얘기를 해요. 모든 인생이 다 끝나버리니까. 그래서 마약을 하면 바로 교도소에 갈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크고 그다음에 정신이 또 이렇게 무너지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내 안식처를 찾기 위해서 편안한 뭐 쾌락 이런 걸 즐기기 위해서 계속 하지만 이 마음의 이제 자아죠. 자아가 자꾸 무너져요. 그래서 무너지다 보면 나중에 이제 막 편집 분열 상태도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하죠.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 굉장히 심각한 게 마약이라고 자아 볼수 있어요. 정체성 자체가 흔들리는군요. 흔들리죠. 예. 자아가 그냥 이렇게 자꾸 뭉개지니까. 예, 김상현 목사님, 마약 중독의 위험성, 위험하다라고 하는 거는 계속 얘기를 하죠. 얘기를 하는데 이 당사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위험성이 체감을 못하는 거예요. 왜? 뭐 나라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모든 분들이 마약하면 안 돼. 이거 잘못되는 거야. 망하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뭐 법에 처벌을 받는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법에 처벌받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체감할지 몰라도 마약을 사용을 딱 애들이 했었을 때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왜 이 마약이 처음 사용했었을 때 뭐 갑자기 몸이 비틀어진다든가 머리가 뭐 어지러워서 뭐 쓰러진다든가 이러면 놀래가지고 안 할 텐데 마약이 그런 마약이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좋은 느낌의 감정을 주기 때문에 그 얘기를 이 아이들이 마약을 사용했었을 때 뭐야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떨지?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마약에 빠지는데 한 번도 하면 안 되는 건데도 왜 이 한 번 하면 중독으로 들어가고요. 모든 마약에 중독에 돼 있는 문제에 있는 사람들이 한 번으로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로 위험하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은 그걸 체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위험한데도 이렇게 잘 이렇게 마약을 접근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험 중에 이제 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중독이 된다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중독이 되면 치유가 잘 안 되는 거죠. 어쩌면 평생
만성적인 그런 어떤 중독 상태로 이제 살아야 되는데 처음에는 쾌감을 느껴서 좋아서 하지만 이게 일정 시간 지나면 좋아서 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하면 고통스럽고 더 오히려 힘들어요. 근데 안할 그런데도 이제 수는 하게 없고. 안 할 수가 없는 어.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예. 목사님께서 영성을 얘기했던 게 이게 이제 어떤 생물학적인 쾌감이 아니라 심리적인, 영적인 그런 어떤 이제 중독 상태로 가게 되는데 사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중독이 되면 자신의 인생을 망치거든요. 이게 뭐 어떤 중독이 됐든 실제로 청소년들은 발달 단계이기 때문에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발달이 안 되고요. 또 그것으로 인한 피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우울증이나 불안 장애가 이제 동반되게 되고요. 기타 이제 뭐 성격의 변화도 오고 그다음에 가족 관계나 친구 관계 뭐 이런 관계들이 다 깨지게 돼요. 나중에 그리고 고립되게 되고 이제 소외돼서 지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생기고 또 실제로 이 마약을 사용했기 때문에 범법 행위를 하게 되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문제도 이제 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도소도 가게 되고 또 교도소를 갔다 오면 사회에서 인정을 안 해주니까 이제는 정말 그 나쁜 아이로 낙인이 찍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또 약물을 더하게 되고 이 아이들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다른 중독을 또 같이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스마트폰에 중독됐다거나 게임만 한다거나. 그리고 이제 성중독으로 또 이동하는 경우도 있고 예. 또 특히 아이들이 마약책으로 이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친구들한테 권할 때도 단순히 좋아서 권하는 게 아니라 경제적인 이유로 팔려고 이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여자아이 같은 경우는 성매매 또 어떤 대상이 된다든지 이제 이런 우리가 정말 친구 뭐 호기심으로 친구의 권유로 시작했던 게 정말 이 파멸로 가는 거는 끝이 없다. 네. 그리고 이제 더 무서운 거는 자살을 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실제 예. 자살자 중에 중독된 아이들, 마약을 했던 아이들이 자살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학교에서도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는데 처음에 이제 술, 알코올 중독 관련된 걸 학교에 가서 교육하려고 했을 때 다 반대했어요. 왜 아이들 마시지도 알려준다. 않는데 괜히 알려주냐. 예. 다 그랬어요. 도박도 그렇고 마약도 그렇고.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 알고 있어요. 아이들은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학교가 문을 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고 교회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과감하게 목사님들이 이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게 숨길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교회에 나오고 있는 청소년들의 현황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좀 살피는 그런 노력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마약 중독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마약 중독의 현황을 짚어보았고 그 심각성과 위험성을 생각할 때 예방과 재활 프로그램 마련과 확대가 시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는 이에 대해서 자세히 논의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나라의 마약 중독자들을 위한 재활 프로그램이나 시설이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임상현 목사님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치료, 재활, 하다못해 교화 이런 것들로 이제 예방까지 이렇게 구분돼 있는데 뭐 예방 쪽에는 이제 한국마약대책운동본부라는 곳이 있죠. 그래서 한국마약대책운동본부가 식약처에 이제 소속으로 돼가지고 지원을 받아서 예방 쪽을 하고요. 또 교정은 이제 교화를 시킨다 그래가지고 마약에 이제 이게 범죄시돼 있기 때문에 이제 마약을 하게 되면 이제 처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교화를 시키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병원은 이제 치료를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 이제 이 다르크가 좀 이제 외국 일본에 있는 다르크 또는 미국에 있는 데이터 TC 치료 공동체에 그곳에 있는 그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가지고 와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4군데 지금 현재 있습니다. 5군데가 있었는데 서울에 있는 곳이 지금 잠깐 문을 닫고 시설장의 어떤 어려움이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다르크 그리고 이제 인천 다르크 또 김해 다르크, 대구 다르크 이렇게 4군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곧 제주도에도 만들어지고 하는데 사실 이 다르크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합니다. 그냥 뭐 전과 같이 뭐 노숙자 쉼터나 이런 데서 그저 약 취해 있는 사람을 앉혀놓고 그냥 약을 못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당연히 취해 있는 사람들은 병원으로 보내고 좀 이제 집이나 사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마약에 대한 무서움을 알아야 되고 끊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사회로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간에 지금 역할을 해서 계속적으로 내가 왜 마약을 했지? 그럼 마약을 어떻게 끊어야 되지?
그리고 마약의 유혹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계속 저희들 프로그램을 통하는데 저희들이 첫 7시 반에 기상을 하며 8시부터 퀴트인을 가지고 아침 퀴트 1시간 동안을 같이 나눕니다. 왜? 아까 우리 김용근 목사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영성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마약을 아무리 안 하면 뭐예요? 마약을 교도소에서 병원에서 환경이 어려울 때는 마약을 안 할 수 있고 그건 참는 거거든요. 참는 게 되면 또 환경이 바뀌면 교도소도 나오고 병원에서 퇴원하고 또 좋아지면 또 마약의 유혹 때문에 마약에 넘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희들은 참는 게 아니라 끊는 것을 저희들은 프로그램 속에서 많은 교수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이제 그 도움을 주고 있는데 이 아이들의 첫째는 뭐냐면 인성에 대해서 도덕성에 대해서 그리고 정직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게으른 거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면 의존 쪽이 아니라 자립적인 거 이런 것들을 계속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이 식구들에게 알려주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로 뭐 이제 이 재활센터가 많은 것들을 나라에서 해야 되는 것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사실 나라에서 이걸 해야 돼요. 나라에서 해야 되는데 왜? 외국의 사례를 보면 거기도 교정시설이 있잖아요. 외국도 병원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안 돼서 이제 이 재활센터가 많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확충돼서 일본에는 90개 정도 다르크가 있고요. 미국에는 데이터 TC 치료 공동체가 한 몇천 곳이 있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그곳에서 모든 중독자들을 다는 아니지만 한 7, 80%는 지금 커버를 해서 사회에 복귀시키고 치료 재활을 도와주고 저희 나라는 있거든요. 4개. 4군데가 있는데 이 4군데 역시도 지금 나라에서 마약하는 사람을 흉악범 내지는 정신질환자들로 이렇게 몰아버렸기 때문에 범죄자로 몰았기 때문에 이 시설을 만들고 시설을 세우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사실 경기도 다르크가 이제 뭐 남양주 호평동으로 이사를 했는데 시설 등록을 하려고 이사를 했죠. 했는데 학교 옆이었던 거예요. 학교 옆인데 사실 학교 옆이 그래서 제가 저희 관내 시청에다가 남양주시한테 전화를 했죠. 근데 담당 그 보건소에서는 괜찮을 것 같다. 또 동사무소 가서 여쭤보니까 도시관리과에 뭐 유해시설도 아니고 혐오시설도 아니니까 뭐 법으로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시설을 만들어 놨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옆에 학교 학부모들이고 뭐 맘카페나 이런 분들이 계속 주민들이 민원을 들어가지고 지금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시설이 좀 많은 사람들이 좀 이해하고 이 시설을 통해서 예방하고 시설을 통해서 중독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인식이 좀 이렇게 많이 달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나름의 듭니다. 어떤 치유 시설을 통해서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네. 교수님께서 실제로 뭐 우리나라의 현황을 보면 지금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네 개 가지고는 터무니없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뭐 예방 치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지금 사실 예방 최근에 이제 마약 문제가 대두되면서 이제 정부 부처에서 나서기 시작했고요. 지금 뭐 주로 4개 부처에서 교육부, 그다음에 식약청,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에서 이제 각각의 이제 학생들을 위한 그 예방 교육을 시작을 지금 하고 있고 또 이제 법무부에서 이제 그 범법자로 갔을 때 이제 교육을 하는 이제 이런 시스템인데요. 실제로 우리나라는 아직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예방 교육도 거의 지금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치유 부분에서 이 사람들을 그러면 어떻게 치료할 거냐. 지금 예방 교육은 뭐 거의 안 되고 있다고 보고, 치유는 지금 마약 퇴치 운동 본부에서 외래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중독자들, 마약 중독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중독자들의 치료는 외래 프로그램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앞서서 지금 데이터 프로그램 말씀하셨는데 그 프로그램은 입소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병원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입소해서 그냥 중독 뭐 마약 하지 마세요 이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 개인을 온전히 변화시키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런 집중 프로그램이 생겨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르크에서 일부 지금 하고 있고 아직은 전문가들이 없다. 이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예방 치유 재활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국가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저는 이것을 교회에서 하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아, 예. 왜냐하면 이런 거주 형태의 시설들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자원이 교회에는 굉장히 많거든요. 인력도 있고 시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해야 된다고 제가 지금 목이 터지라고 교회 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이 차제에 이 프로그램을 보고 계시는 목사님 교회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만약 하신다면은 적극 나서서 지원을 할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미국을 가는데 사실은 제가 이미 알코올 마약 쪽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원스톱으로 설치를 좀 해놨잖아요. 그 마포구의 감나무집, 향나무집 이런 곳이 지금 그런 시설에 우리나라에 지금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한번 보시고 이렇게 좀 교회 내에서도 이걸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제가 다녀와서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여러 가지 뭐 네. 마약에 대한 그런 심각성들을 우리가 인지하기 시작하고 있는데 치유라든가 예방이라든가 이런 게 뭐 거의 전무한 그런 상태다라고 하는 그런 네. 말씀들인 것 같습니다. 또 여러 가지 말의 부정적인 어떤 그 시각들도 많이 존재하는 것 같고 과연 이 마약 중독자들의 재활이 가능한가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데 마약 투약자 중독자들에게 어떤 프로그램이 꼭 필요한지 그리고 재활의 과정을 거치면 실제로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사례를 들어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임상현 목사님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앞서도 아까 얘기했지만 이 아이들의 문제는 마약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약을 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좀 복합적이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마약을 한 거거든요. 예.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이 마약에만 초점을 맞춘다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마약을 안 해요? 그럼 마약을 안 했다고 쳐요. 근데 안 한다는 게 앞서도 얘기했지만 참게 되는 거죠. 참게 되는데 다른 것으로 또 문제를 일으키면 뭐예요? 예를 들어 뭐 술이나 도박이나 또 다른 어떤 뭐 인터넷이나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그런 것들로 이제 이렇게 한다고 하면 또 뭐 마약을 할 때와 별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인성이 제일 중요한 거죠, 인성. 그래서 인성 교육을 시키고 이 아이들의 가치관의 변화를 줄 수 있는 것들을. 근데 앞서도 얘기했지만 그냥 외래로 상담으로만은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24시간을 이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특수 훈련을 받게 해야 된다. 왜 다른 일반인들 아이들하고는 다르잖아요. 왜 마약을 경험했던 애들이거든요. 그리고 마약이 주는 쾌락이라든가 마약이 주는 휠이나 느낌을 아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훈련 받는 중에서도 본인이 마약을 끊고 싶어서 들어왔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이 몸 자체에서는 뛰쳐나오고 싶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같이 제일 좋은 게 이제 다르크 같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데이터합의 프로그램과 또 이제 그 일본 다르크에 입소해서 입소해서 함께 생활하는 같이 거군요. 함께 예. 생활하다 보면 뭐가 있냐면요 장점이 공감대를 이루고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예요. 예, 예. 자기가 보기에 저 친구가 조금은 자기보다 못한 것 같은데 회복의 속도는 빠르거든요. 아, 그러면 그러니까 그 마약하는 동기를 사람을 만나면 마약을 빨리 배우려고 했던 것 같이 나도 그러면 회복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회복의 속도가 빨라지고 동기도 되고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회복이 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걸 이제 보통 치료 공동체 예, 프로그램이라고 치료 공동체. 얘기를 하는데 같이 살면서 그러니까 눈 뜨면서부터 잘 때까지 이 아이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그러니까 뭐 짧게 말씀드리면 외래와 생활습관 대비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외래하고는 예.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외래는 이거 앞서서도 뭐, 말씀드린 것처럼 어허. 이 중독 문제는 외래가지고. 외래 서비스 가지고는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이 치료 공동체, 치료 공동체. 거주하면서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많은 부분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인데 지금 목사님이 하고 계시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다 가장 프로그램이? 효과적이라고 지금 증명이 되고 있고 저는 이제 이렇게 봐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청소년들이 그러면 왜 마약이라든지 다른 중독과 관련된 거에 취약하냐. 제가 그 사람을 볼 때 대표적으로 부모하고 관계예요. 네. 가족 내. 그게 또 그러니까 있군요. 예. 1번은 저는 아이들보다는 부모 교육, 부모 상담이 더 네, 우선돼야 되고 부모가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줘야 된다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놀이문화가 지금 너무 없어요. 너무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 아이들 오면 성경 말씀도 물론 당연히 우리가
얘기해야 되겠지만 아이들을 좀 놀고 교회 가면 되게 즐겁고 위로가 되고 힐링이 되는 그런 어떤 장소로 변해야 된다. 그래서 많은 프로그램들이 좀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 생각에는 교회 내 중독 전문 상담사들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막 특강을 많이 다녀요. 가서 한 번 하고 오는 거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 보면은 이런 상담을 전공했거나 아니면 관심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중독 전문가를 양성해야 된다. 지금 제가 청소년 중독 예방 운동 본부 지금 청해본이라고 하는데 교회인들을 대상으로 지금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 한 10명 정도만 양성이 돼도 교회 내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문 시스템이 돼야 된다 하는 게 이제 저의 바람이고 교회에서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으로 아이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교회에서 함께 다루어줘야 된다. 그래야만이 예방 치료 재활이 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교수님 말씀한 것 중에서 예. 하나 이제 얘기하면 가족 교육이 아주 중요해요. 네, 근데 맞습니다. 저희들도 이 가족 모임이 있는데 이 가족 모임에 오면 가족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네들은 그 뭐야 아이를 양육하려고 할 거 다 했다는 거야. 잘했다고. 근데 아이들이 필요할 때 가족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가족 교육도 그러니까. 중요하다고 예. 얘기해요. 김영구 목사님께서는 담임하시는 브릿지 교회의 성도들 절반 정도가 마약 중독의 경험을 갖고 있다고 들었는데 뭐 나름 또 어떤 그 말씀하실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이제 그 사랑에 대한 결핍 사랑의 결핍. 예. 네, 그래서 주거 시설의 치료 공동체가 왜 중요하냐면 제2의 가족의 경험을 맞아요. 거기 안에서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제2의 가족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 이런 어떤 친밀한 관계를 그렇죠. 통한, 예, 예.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통제를 기반으로 한 어떤 사랑이라는 것보다는 순수하게 우리가 사랑을 경험시켜주는 방식이 뭘까 이런 고민과 함께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더 교회 사회를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네네. 예.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해요. 굉장히 자유롭고 뭔가 하라 하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나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는 방식과 하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한 것처럼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남을 사랑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기조로 약간 이제 다른 교회와 다르게 예배도 진행되고 그렇게 하죠. 예, 예. 자연스럽게 뭐 한국 교회가 뭐 감당해야 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로 얘기가 흘러간 것 같은데 한국 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감당하면 좋을지 뭐 제안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근데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래요. 교회에서 이제 교수님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하는 말씀하시잖아요. 교회 필요성. 근데 정말 이거 교회에서 해야 됩니다. 예. 정말 교회에서. 근데 교회가 보면 다른 파트는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뭐 알코올이라든가 또 뭐 미혼모라든가 탈북민이라든가 뭐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좀 교회마다 좀 하고 있는데 마약은 안 하더라고요. 근데 마약을 안 하는 이유가 제가 생각할 때 왜 안 할까? 지저분해서 그럴까? 냄새 난다 그럴까? 범죄자들이라고 생각해서 그럴까? 그럼 이 아이들이 들어오면 교회에 접근하면 그 교회에 있는 아이들에게 영향을 준다고 할까 봐 그럴까?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을 하는데 그럴지라도 결과적으로는 이 아이들도 치료받아야 될 아이들이고 구원받아야 될 아이들이거든요. 이 아이들이 마약을 하고 싶어서 했던 게 아니라 호기심으로 시작했던 마약, 주변의 권유로 시작했던 마약이 돼서 중독이 돼가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도와주면 충분히 치료되고 사회 구성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데 교회가 사랑에 대한 얘기를 많이 부르짖고 있는데 영혼 구원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교회에서 좀 이렇게 목사님들께서 좀 이렇게 좀 생각을 좀 바뀌셔서 왜 교회도 지금 많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맞습니다. 장로님 아들, 딸, 권사님 아들, 딸, 집사님 아들, 딸 하물며 교육자 아들, 딸들도 지금 마약에 손을 대가지고 어려움이 있는데 말을 못하는 거야. 이게 창피하니까. 근데 교회에서도
오픈해서 좀 많은 영혼들을 좀 도와서 회복으로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예, 조윤석 교수님 예, 이어서 그러니까 말씀해 저도 주시죠. 이제 뭐 이렇게 오래전부터 교회에 이제 특강을 나가 보면 사실은 알코올이라든지 스마트폰도 목사님들 우리 교회는 없어요. 이렇게 이제 부정을 하셨는데 요즘은 아, 스마트폰 때문에 걱정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이 지금 불려다니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스마트폰 게임은 지금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이미 40%를 넘었거든요. 뭐 부모님 만나면 100% 자기 자녀들이 지금 스마트폰 게임에 문제 있다고 보고 있고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제 온라인 도박이 또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네, 온라인 도박 지금 뭐 우리가 마약을 얘기하고 있지만 온라인 도박이 또 지금 많이 아이들이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마약이 지금 뒤따라가고 있는데 처음에 목사님들이 다 부정하고 우리 교회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들이 이제 하나씩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마약도 받아들일 거라고 보고 있고 또 모르셔서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독된 아이는 마약을 했든 스마트폰을 하든 다 똑같은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평소에 가지고 있던 마약이라는 것이 범죄. 항상 더 무겁게 이제 우리한테 다가오고 더 나쁜 거라는 인식 때문에 이제 목사님들이 좀 회피하시는데 이럴수록 더 오픈하고 아이들하고 긴밀하게 상의하면서 아이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고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자꾸 알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내 시설들을 좀 이용해서 상담실을 좀 오픈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은 뭐 외곽에 있는 시설들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다르크 형식의 치료 뭐 거주 형태의 시설을 좀 운영을 해보신다든지 하는 것들은 저는 종교와 결합해서 하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들 뭐 또 교인들이 이 중독에 대한 개념을 좀 바뀌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도와주고 집중적인 치료를 하면 아이들이 회복합니다. 이런 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좀 접근을 하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김영 목사님 뭐 네, 예, 저는 한국 교회 역할에 대한 걸 간단하게 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간단하게 하면 우리가 이걸 너무 죄인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죄인 그냥 실수와 도움이 필요로 하는 것일 뿐이었는데 이것을 굉장히 잘못된 사람들 죄인 취급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고통을 가중시키고 낙인을 찍는 낙인을 쪽이 찍게 되면, 되고 그러면서 이제 더 이게 해결되는 문제로 가는 게 아니라 문제만 계속 커지게 만드는 거죠. 그 더불어 제가 얘기하면 아까 뭐 교수님 말씀했는데 교회에서 못하면 저희들에게 관심 갖고 응원하고 기도해 주시면 돼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리고 저희들에게 의뢰해서 저희들한테 보내면 되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모든 것들이 잘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예, 한국 교회를 논하다 오늘은 마약 중독의 심각성과 이를 예방하기 위한 한국 교회 역할에 대해 함께 말씀 나눠보았습니다. 영혼이 병들어가는 이들에게 주님만이 우리를 절망 가운데에서 건져주시고 치유하시고 생명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한국교회가 강력하게 전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